안녕하세요. 어디 할 차례입니까? 법인을 능력할 차례입니까? 네. 법인이 설립하는 과정까지는 봤네요.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법인의 설립 등기가 있으면 법인은 성립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립했어요. 성립했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법으로서 사람처럼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즉 법인격을 가졌다 그런 얘기죠. 자연인은 그냥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법인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권리 능력을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권리 능력이 자연인의 권리 능력과 똑같은 권리 능력을 법인에게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인은 정조권이라든지 신체권, 자유권, 정신적 자유권 이런 것들이 있죠. 생명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법인에게는 그런 거 인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인의 권리 능력이 일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요,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질상 권리 능력이 제한이 되고요. 법인을 설립할 때는 그 설립 목적을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해서 제한이 됩니다. 법인의 설립 목적이 장학사업이었다 그런 장학사업을 해야지 또 무슨 뭐 관광사업 이런 거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해서 제한받기도 합니다. 또 법률에 의해서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률이 법인의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민법 제 8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산한 법인은 그렇습니다. 법인이 해산 사유가 발생해서 해산했다라고 해서 바로 소멸하는 거 아닙니다.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산한 법인도 법인은 맞는데 그 해산한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81조에 정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 규정에 의해서 해산한 법인은 청산 목적 이외의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인의 권리 능력 제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권이라든지 상속권 같은 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유증은 받을 수 있고요. 법인도 명칭 사용해야 되죠. 법인도 명칭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명권이 있습니다. 또 법인도 일정한 재산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권, 재산권 이런 건 있어요. 하지만 정조권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무슨 뭐 상속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여기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 목적 범위도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고 하는 그 이론의 다툼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법인이 장학사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교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교 목적 범위 내에서만 해야지 기타 다른 행위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정관으로 정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 규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법인의 권리 능력이 제한되기도 한다. 그래서 성질에 의한 제한도 있고 법률에 의한 제한도 있고 목적에 의해서도 제한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 3번에 보시면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다 이렇게 돼 있죠. 법인이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자, 법인이 사람처럼 일반 자연인처럼 인격을 부여했다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스스로 행위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잖아요. 이 법인을 위해서 법률행위는 누가 해야 될까요? 법인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습니까? 법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다른 공부는 잘 모르겠는데 민법은 이거 안 들으면 소용없어요. 제 책에 민법은 10명의 교수가 설명하면 10명이 쓰는 단어가 같은 뜻의 단어가 10명이 선택해서 쓰는 단어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책 보고 자꾸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저게 무슨 말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지 제가 설명을 할 때 책을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기본서 갖다 주면은 기본서에다가 줄 이렇게 쳐주고 나머지는 아예 책을 못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날 가르친 신희영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시험에 출제한 그 교수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 말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으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해 못하고 책 가지고 암기하면 말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못 찾아내는 겁니다. 이제 번역이 들어가야 되죠. 민법도 어려워 죽겠는데 말 번역하면서 민법을 적용하려고 하면 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잘 듣는 게 좋습니다. 이 법인은 스스로가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법인의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법률행위를 대신해 줘야 되죠. 그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기관 이렇게 얘기해요. 법인의 이런 대표자들 보신 적 있나요? 한 번도 못 보셨나요? 법인의 대표자들 보면은 무슨 주식회사 대표이사, 그 이사들 중에서 대표다 그런 얘기죠. 이사가 여러 명인데 그 여러 명의 이사 중에서 내가 대표다. 그 대표이사인 거예요. 대표이사 아무개 그래요. 그 대표이사 아무개는 법인을 위해서 법률행위 하는 자입니다. 대표이사가 한 그 법률행위의 효과는 이 법인에게 다 귀속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이 대표자가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대표자의 법률행위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한 법률행위가 아니고 직무와 관련된 법률행위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행위란 얘기죠? 법인을 위해서 지금 행위하고 있는 거고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고요. 직무와 관련된 행위 중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졌고 불법행위에 의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이 경우에는 제3자 이 사람은 자신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건 대표기관입니다. 하지만 이 법률 효과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법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법인에게 손배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배청은 지금 대표기관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기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특이하죠. 지금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죠?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그죠? 대표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이사라고 안 그러고요. 보통 그냥 이사라고 얘기합니다. 이사. 그래서 대표기관도 5개 종류의 이사가 있어요. 대표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특임청의직, 이거는 지금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암기 다 됩니다. 특별대리인, 임시이사, 청산인, 이사, 직무대행자,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대표기관이 될 건데, 이런 대표기관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과 관련된 법률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직무와 관련된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불법행위를 통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다. 이러한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여기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외형이론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외형이론은 겉으로 봐서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 보이면 이거 직무 관련 행위로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선이면서 과실이 없어야 된다. 선이면서 무과실인데 무과실도 뭐만 없으면 되는 거야? 중대한 과실만 없으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형이론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는 제3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 외형이론은 겉으로 봐서만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무조건 직무 관련 행위로 보는 겁니다. 대표기관이 일과 시간 중에 회사차를 타고 바깥으로 외출했어요. 그래서 회사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혹시 지 개인적인 업무를 살짝 보는 경우도 있겠죠. 밖에 나가서 움직이면서. 그렇습니다. 지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과정에 불법행위를 통해서 손해가 생겼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행위잖아요. 그죠? 근데 제3자 시각에서 봤을 때는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자가 회사차를 타고 일과 시간 중에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나한테 손해가 생겼답니다. 그럼 제3자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질 수도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제3자 시각에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외형이론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겉으로 봐서 직무 관련성이 있어 보이면 이건 직무 관련 행위로 봐서, 이 제3자는 법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또 대표기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은 하나 배상을 받게 되면 만족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누구한테 청구해야 될까요? 법인에 청구합니까? 자연인 이 대표기관에게 청구합니까? 법인에게 청구합니다. 자연인인 이 대표기관은 지 재산이 하나도 없고 지 마누라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뭐야? 지금 알그지요. 껍데기밖에 없어요. 알맹이 누가 가지고 있어요? 부인이 갖고 계실 거라고 대부분 다. 그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어디 대표자로 취임할 때 무슨 몸을 옛날에 우리 목욕하고 목욕 제기하고 몸을 깨끗이 하는 거하고 비슷한 어떤 의식을 갖추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재산을 다 빼돌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은 나는 그냥 나만은 어떻게든 살겠다 그런 얘기, 책임지겠다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청구하기보다는 여기에 청구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럼 이제 법인은 그 재산 정도가 등기돼서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이 법인의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럼 대부분 다 법인에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손해를 배상해주면 법인이 스스로 잘못하지 않은 거 가지고 손해를 배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배상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손해를 배상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성립 요건을 제가 몇 개 써드릴 텐데요. 일단은 누가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돼서 불법행위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해야 된다.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법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직무 관련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대표기관이 아닌 자가 직무 관련 있는 행위를 하다가 손해 끼친 경우에도 법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거 보이시죠? 그래. 불법행위. 법인은 피해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진다. 자, 그리고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대표기관은 개인적 책임을 면치 못하는 거고요. 구상권인데 법인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표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기관이 나오잖아요. 법인의 기관은 세 가지 유형의 기관이 있어요. 대표기관이 있고요. 의사결정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감독기관이 있어요.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은 이사입니다. 이사고요. 의사결정기관이다 라고 하는 건 사원총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감독기관은 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 이사는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모두 다 필수기관이에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모두 필수기관이고요. 또 여기 있는 감사는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기관은 아니고 무슨 기관일까요? 임의기관이다.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로 둘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기관을 사원총회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사단법인에만 있는 필수기관입니다. 자, 이거는 항상 활동하는 상설기관인데 이거는 소집했을 때만 활동하는 비상설기관인 거야. 비상설기관이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법인의 기관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다. 자, 이렇게 구분할게요. 그래서 이사 대표기관입니다. 이사가 그래서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고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상설 필수기관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기관이고요. 임시이사, 뭐 특별대리인 이런 자들도 대표기관은 될 수 있는데 그 정도만 그냥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입니다. 감사 임의기관입니다.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도 아니다. 그 다음에 사원총회입니다. 사단법인의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이다. 거기 사단법인의 사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요거 알고 계시면 돼요. 의사결정기관입니다. 통상총회는 어떻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어떻게 소집하느냐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우리 사원총회는 사단법인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의사결정기관이다 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우리 심화과정 들어갈 때 11월 달부터 전부 깊숙이 합니다. 기본서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소멸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립해서 활동하고 있던 이러한 법인, 활동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표기관, 의사결정기관, 업무감독기관 등에 의해서 활동을 하던 법인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할 사유가 생깁니다. 그걸 해산사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인에 해산사유가 발생을 했다. 법인의 해산사유입니다. 법인의 해산사유, 일단은 해산한다는 얘기는 법인이 재산을 모아놓은 재단법인, 사람들을 모아놓은 사단법인 이렇게 있잖아요. 해산한다는 얘기는 흩어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 해산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든 법인이든 한 달 동안 파만 먹으면 죽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억지 같지만 좀 암기하셔야 돼요. 달파만 취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의 공통된 소멸사유인 거야. 여기는 달이 뭐죠?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인 겁니다. 목적을 달성했든지 목적의 달성 불능이 발생을 했대요. 그 목적을 달성해서 더 이상 달성할 목적이 없다든지 아니면 목적의 달성 불가능하대요. 그럼 법인은 존립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요, 이거는 파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존립기간이 만료가 됐다. 이거는 설립허가가 취소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정관으로 정한 소멸 사유, 해산 사유가 발생했다. 자,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렇습니다. 이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통된 소멸 사유고요. 사단법인 특유의 소멸 사유가 있어요. 사단법인 특유의 해산 사유가 있는데, 자, 사원이 하나도 없게 될 때 그렇습니다.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전 사원으로 구성이 되죠. 사원이 하나도 없게 될 때, 사원이 하나도 없게 된 때를 우리 그냥 무사원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요. 사원이 하나도 없게 된 때, 자, 그 다음에 이미 해산결인 거예요. 해산결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사단법인도 해산사유에 발생하게 됩니다. 해산사유가 발생했다 그래서 법인이 바로 소멸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사람도 아닌 것에다가 사람처럼 인격을 부여했으면 그 이후에 관리감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산사유가 발생했다 그래서 바로 법인이 해산되는 거 아닙니다.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해산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청산인이 이제 취임하게 돼요. 청산인이 취임하게 되고, 청산인은 그 취임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청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해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해산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등기까지 해줘야 됩니다. 해산 신고하고 등기하고요. 동시에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채권자에게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합니다. 채권 신고를 최고하는데, 청산했으니까, 지금 내 청산 절차에 들어갔으니까 나 우리 법인 재산 전부 싹 나눠주고 없어질 거니까 돈 받을 사람 다 와라 라고 최고해야 되는데, 이 최고 방법이 청산인이 모르는 채권자가 있을 수 있고요,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청산인이 모르고 있는 채권자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취임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3회 이상의 광고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3회 이상의 광고를 통해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합니다. 그런데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이렇게 신문 광고 낼 필요 없습니다. 얘네들한테 개별 최고하면 되는 거야. 나한테 빌려준 돈 있지? 그거 우리 언제 이사 갈 거니까 받으러 와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데, 이렇게 해서 2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이 2개월이라고 하는 이 날짜, 이 날이, 요 기간이 채권 신고 기간인 거예요. 자, 채권 신고해달라고 최고하면서 그 최고 기간을 줘야 되죠. 채권 신고하라고 최고하면서 앞으로 2월 이내에 채권 신고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그 신고 기간을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채권 신고 기간이요. 이 채권 신고 기간은 2월 이상의 기간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모르는 채권자가 채권 신고할 거 아니냐고요. 근데 모르는 채권자가 채권 신고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채권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데 자신의 채권을 신고도 하지 않았대요.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청산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뭐야, 채권이 더 이상 없는 줄 알 거 아니냐고. 하지만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죠. 청산인이 지가 알고 있는 채권자니까 지가 어떻게 돼? 개별적으로 최고하고, 이때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반드시 변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외하지만 개별 최고한자는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도 제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절차까지 한번 잠깐 보시죠. 이게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인데, 법인의 해산이요, 설립된 법인이 더 이상 정관으로 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해서 소멸에 들어가는 단계다. 청산은 해산한 법인이 채무 정리하고 소멸하기까지의 과정이다. 그래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자, 그리고요, 해산 사유, 그래요. 거기 달파만 취사 이렇게 밑줄 그어놨죠? 네, 달파만 취사, 이게 해산 사유고요. 사람법인 특유의 사유 중에서는 무사원, 사원이 하나도 없게 된 때, 그 다음에 2번에 사원총회에서 이미 해산 결의를 한 때, 이때는 해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이제 법인은 청산해야 돼요. 청산인의 능력이다라고 하는데,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습니다.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여기서 청산 목적 범위 내의 의미 그랬습니다. 청산 목적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닌 경우라도, 청산 목적과 직접 관련 있는 거 아니라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청산법인의 기간이에요. 청산법인도 여기서와 똑같은 기간이 있어요. 지금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뿐이지, 여기 지금 법인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법인은 계속해서 존속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청산법인의 기간은 어떤 자들이 청산인이 돼야 되느냐, 청산인이 되는 순서 그랬습니다. 청산인이 되는 순서요. 먼저 정관으로 정한 자가 있으면 이 자가 청산인이 돼야 됩니다. 정관으로 정한 자가 없으면 사원총회 의결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관이나 사원총회 의결로도 청산인이 될 자를 정하지 않았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 정관이나 사원총회 의결로도 청산인이 될 자를 정하지 않았으면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될 수 없으면 법원에서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 의해서 청산인을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선임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관이나 사원청의 의결로 정하지 않은 때 이사가, 또 이사도 청산인이 될 수가 없을 때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청구에 의해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 이거 암기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지금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해산 사유는 지금 봤죠? 해산 사유 어떻게 돼 있어요? 달파만 취사. 이거 보시죠? 달파만 취사 여기 있는 거예요. 목적의 달성 또는 파산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 설립허가의 취소, 정관으로 정한 사유 발생, 이거 달파만 취사. 이건 이제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요. 자, 이건 사원이 하나도 없게 됐다. 그죠? 이미 해산 결이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해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청산인데, 청산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거고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의 의미는 청산 목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포함이 되는 거고, 청산법인의 기관이에요. 청산법인의 기관이 되는데, 청산인이 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한 자 사원총회에서 선임하고, 해산 당시 이사마저도 청산인이 될 수가 없으면 법원에서 선임해 주겠다. 그렇죠. 그러면 청산사무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와가지고 청산인이 와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법원에서 야, 너 저 법인 재산을 좀 잘 좀 정리해서 사회적으로 충격을 최소화시켜라 라고 해서 선임되는 자잖아요. 그럼 청산인이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해산신고 등기해야 되겠죠. 취임한 날로부터 몇 주 이내에 하는 거지? 3주 이내에 해산신고 등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존사무, 여태까지 끝나지 않은 사무가 있으면 그 사무는 전부 어떻게 돼? 종결시켜야 됩니다. 빨리 종결시켜야 이제 법인은 소멸할 거 아니냐고요. 현존사무 종결시키고, 그 내용을 또 등기해야 됩니다. 청산법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일 뿐, 법인의 소멸 요건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뭐 중간에 이제 빠진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두서가 좀 안 맞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청산인이 자기가 돈을 받을 돈 다 받고 줄 돈 다 주고 나면은 재산이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 남은 재산은 또 귀속 주체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뭐 자녀 재산은 누구에게 귀속을 시킬 것이냐, 이건 지금 여기서 지금 다 빼먹은 겁니다.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해산 사유가 발생하고 청산인이 취임을 하고 청산인의 업무는 현존사무 빨리 종결하고 채권 채무 변제하는 겁니다. 채권 채무 변제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채권 채무 변제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중에 법인이 완전히 소멸하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야. 청산 사무가 사실상 종료가 된 때 법인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지, 혹시 뭐 청산 종결 등기 했다든지 청산 종결에 신고가 있었대, 그렇다고 해서 청산 법인이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청산 법인이 소멸하는 시기는 언제라 그랬어요? 청산 사무가 사실상 종료가 된 때 청산 법인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소멸인데, 소멸 시기는 청산 사무가 사실상 종결된 때 법인은 소멸합니다. 그리고 청산 종결의 등기는, 우리 민법상 나오는 등기는 전부 뭐죠? 효력 발생 요건이고 대항 요건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소멸, 그래. 법인은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설립 행위를 해서 설립 등기까지 되면은 법인이 성립하는 거죠. 성립한 법인은 법인격을 갖는 거고, 법인격을 갖는다는 얘기는 권리 능력을 갖는데, 이 권리 능력은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는 법인의 권리 능력, 성질상 제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법률 행위할 수 있다. 지네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댄스를 배우자 그랬으면 댄스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에 의한 제한이다. 그리고 법률 규정에 의한 제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략적으로 법인의 소멸, 성립에서 소멸까지 지금 자꾸만 말씀드리지만 너무 완벽하게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시면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18번에 뭐가 나오는 거죠? 물건의 의의가 나오죠. 물건이 뭐냐라고 하는 게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권리의 주체를 봤어요. 자연인, 법인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2주가 지나서 오니까 지금 캄캄하죠? 말도 잘 안 들리고 그러죠? 괜찮습니까? 잘 들리세요? 조금 헷갈리죠? 그래, 2주 동안 쉬셔서 그래요. 2주 동안 매일 민법 보셨나요? 30분씩 읽으라고 안 그랬나요?
법 전문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요. 근데 이제, 말들을 잘 안 들으시죠? 한 30분씩 아침에 큰 소리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벌써 아마 실천하셨으면은 지금 한 바퀴는 다 돌았을 거예요. 184조까지 한번 쭉 집에 가서 아침마다 좀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론 기초 18,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할게요.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쉬겠으면 여기서 한번 끊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